해주십니다. 13페이지 해주시면 문제 먼저 읽고 옵니다. 1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얘는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니까 다 읽고 나면 하나 골라질 거고, 2번 니체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는 키워드 잡아가지고 나올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에 예술가 형 이상학 잡아주실 거고, 2번에 음악 구조와 논리 잡아주실 거고, 3번에 회화 표면적 속성 잡아주실 거고, 4번에 음악 역동성 잡아줍니다. 5번에 비극 아폴론적 환상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3번 넘어가시면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 그럼 그거 끝나면 바로 볼 거고요. 4번은 보기네 제일 마지막에 적용해서 봅니다. 5번 A의 관점. 그럼 A 끝나면 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오셔서 봐봅니다. 자, 보시면 19세기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니체가 말한 삶은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이다. 그는 인간의 삶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철학, 윤리, 종교 등은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대요. 그에 따르면 철학은 진리를 내세워 개념의 껍질에 인간을 가두어서 안 돼. 그 다음 윤리는 당위를 통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현실의 삶을 포장해서 안 돼. 종교는 인간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 너머의 문제에 집착하게 해서 안 돼. 그럼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결국은 니체가 얘기한 건 이거야. 철학, 윤리, 종교는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없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오직 미학, 즉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의 삶이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얘들아 가봅니다. 결국은 니체가 얘기했어. 인간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예술만.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니체 초기 미학의 핵심 주제다. 결국은 초기 미학의 주제는 예술가 형 이상학으로 잡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그럼 예술가 형 이상학 우리 키워드로 잡았었죠? 2번 가보시면 1번 선택지 확인 가능하겠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보시면 다음 문단. 자, 니체는 예술가형 이상학과 관련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면서도 근원적인 예술 충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랑 연결해서 예술 충동은 두 가지로 나뉠 건데, 첫 번째 아폴론적. 자, 그럼 얘부터 잡아봅니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이라는 건 질서의 원리래. 될까요? 그래서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될 거야? 개별화의 원리로 연결될 거야. 결국은 질서를 세워서 규정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쪼갤 수가 있다는 거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해 구분 가능하고 산정 가능하며 인식 가능한 조형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만들어져 아폴로적인 것을 뭐와 관련 지을 거다? 꿈과 관련 지을 거다. 자, 그럼 다시 꿈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버티며 살아가고자 할 때 생겨나는 마음의 힘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꿈을 지니고 있어 완전한 세계를 지향하는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다시 조형 예술에 해당하는 거. 너의 초상권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알았어. 조각이나 회화가 속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63쪽.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폴론적 예술 충동에 대한 설명이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지. 다음 두 번째 디오니소스적. 자, 얘는 일단 뭐를 상징한다? 무질서를 상징한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셔도 얘들아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다? 반대로 가는 거다. 그치? 자,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얘는 경계를 만들지 않아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뭐를 지향하자? 일체감을 지향하자. 자, 그래서 얘랑 관련이 되는 건 누구다? 도치다. 자, 그럼 도치의 의미는 뭡니까? 도치라는 건 구별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로 융합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도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얘기했던 개별화 원리를 어떻게 할 거야? 붕괴시켜버릴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아폴론적 예술 충동과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 반대로 가는 거네, 대립하는 거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결국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건 비조형 예술인 음악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예술 충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는 두 충동을 대립적인 것으로 상정합니다. 네, 반대로 가는 거 맞지?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아예 분리해서 가는 거야. 그건 아니야. 어떻게 가야 돼? 상호작용하면서 가야 돼. 결국 얘네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자, 그런데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폴론적인 것에 비해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을 발휘한다 라고 얘기했대. 결국 다르긴 해. 대립되긴 할 거야. 근데 상호작용하면서 갈 거죠.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얘가 더 어떻다? 영원하고 근원적이다.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연결되는 누가? 얘가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음악의 비조형적인 특징에 주목할 겁니다. 결국 비조형적으로 가게 되면 얘는 시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되나요? 그러면서 음악 그 자체로 구조와 논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국은 그 차이가 역동성으로 나타날 거다. 되셨나요? 자, 근데 그 역동성이라는 건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 인생명력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보셨을 때 이번 문제에서 확인 가능하신 거? 음악, 구조, 논리. 2번 가능하죠? 응. 4번 음악 역동성 가능하겠지. 응.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보시면, 자, 그래서 음악은 현실 세계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예술의 힘. 다른 이야기 아니야. 결국은 얘가 영원과 근원적. 그럼 얘도 근원적.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음악에 비해 회화는 예술적 근본 충동에 또하는 한편이라고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학적 가치를 많이 부여받지 못했답니다. 왜? 얘보단 얘가 뛰어나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얘는 조금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 자, 그럼 회화의 특징은 뭡니까? 얘는 결국은 시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되나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형성이 선과 윤곽, 색채와 배열 등을 통해 실현될 건데,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표면적인 속성만을 나타낸다. 봐주시면 되는 거지. 이것도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결국은 근원성을 띨 수 있는 건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뭔데? 표면적 속성만. 요 이야기. 자, 그래서 대상의 근원적인 속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그럼 이번에 몇 번도 확인 가능하다? 3번도 확인 가능하다. 그럼 답은? 확인 안 된 거? 5번인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니체는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의 대립적 속성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대. 다른 이야기 아니야. 결국은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개별화의 원리에 충실해 결국은 인간 개인의 삶을 정당화할 건데, 얘는 아름다운 환상을 경험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되나요? 자, 결국은 아폴론적 예술 충동을 통한 척도와 비율의 존재, 즉 조형적인 힘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현실을 아름답게 만든다. 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개별화를 붕괴 다시 파괴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삶을 구원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쨌든 얘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얘도 삶을 구원해 주는 거다. 확인되시겠지? 자, 그러면서 개별화의 원리가 깨질 때, 파괴될 때, 붕괴될 때 그때 인간은 뭘 느낀다? 공포감 플러스 황홀감을 느낀다. 되나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나아갈 거야? 도치로 나아갈 거야.
얘기한 거 삶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네 라는 관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니체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이 변증법적으로 합쳐진 예술 장르를 뭐라고 본다? 비극이라고 본다. 결국은 얘네가 합쳐져야 비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서 비극에서 배우가 느끼는 디오니소스적 경험은 아폴론적 환상인 객관화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관객은 뭘 느낀다? 동일시를 느낀다. 얘들아 봐봐. 비극에서 배우는 어떤 경험? 디오니소스적 경험을 느껴요. 그지? 그를 통해서 결국은 아폴론적 환상이 장면을 통해 표현될 거고, 그러면 관객은 동일시. 되셨나요? 그럼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이번에 5번이 틀렸구나가 확실해지는 거지. 어디가 틀렸다 결국은? 그치? 느끼는 건 뭐다? 디오니소스적 경험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결국은 디오니소스적이 어떻고 아폴론적이 어떻고 끝났죠? 그럼 3번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어디로 가자? 3번으로 가자. 결국 영원하고 근원적인 건 누구다? 얘다. 그지? 니은이다. 그러니까 틀렸다. 봐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다 확인 가능하실까요?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자, 이런 니체의 예술가형 이상학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자, 결국은 인간은 아폴론적인 것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디오니소스적인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둘 다 필요해.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예술가형 이상학은 얘들아 중후기 미학되면 더 이상 전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어디에 속하는 거다? 초기에 속하는 거다. 그럼 왠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왜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다? 결국은 얘들아 저 예술을 끌어온 건 왜? 인간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치? 그런데 중후기로 가니까 얘가 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삶은 이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정당화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삶이든 예술이든 어떻게 하자?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이것만 확인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끝났죠? 5번으로 가보십니다. 결국은 A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얘들아 보기가 그렇게 중요치 않았어. 결국은 여기서 잡은 이 내용이 나오는 선택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있나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봅시다. 1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어디로 가자? 5번으로 가자. 그 다음 4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여기 보기 보시면 칸딘스키 나올 거야. 얘가 어떤 얘기 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본문이랑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회화가 음악과 동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얘들아 이거 누구랑 비슷해? 초기에 니체의 미학과 비슷한 거지. 자, 그러면서 결국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바탕으로 두 예술을 결합시키고자 했답니다. 이에 그는 회화의 음악성을 추구합니다. 자,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한 까닭은 음악이 결국은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음악이 본질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비슷한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뭘 중요시했다? 정신적 세계의 반영, 즉 내적 필연성을 중요시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국은 회화의 음악성을 추구함으로써 회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외적 자연현상의 재현 또는 단순한 모방에서 순수 회화적 수단인 추상으로 전환시켰다. 뭔가 변화를 줬대. 됐나요? 자, 그럼 확인합시다. 1번. 내적 필연성의 표현을 중시했어. 그럼 근원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했네. 연결 가능하겠지. 결국은 왜가 아니라 내니까. 그 다음 2번. 회화의 음악성을 추구했어. 시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은 음악의 속성을 부여한 것이다. 가능하죠. 결국은 음악에 집중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회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추상으로 전환시킨 거. 결국은 규정된 기준이나 틀을 깬 것이다. 가능하니? 가능합니까? 변화를 줬다라는 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가능하죠.
그 다음 4번 진정한 미적 가치가 정신적 세계 반영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보는 건 결국 쾌하의 현상적이고 개별적인 조형성을 추구하는 거다. 가능합니까? 정신적 세계 반영이면 얘들아 표면이야 근원이야? 근원. 근데 폐하는 뭐다? 표면이다. 그럼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됐나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채권. 자, 채권에 혹시 2번 문제를 나는 계산을 했다. 손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풀었어요? 자, 느낌 감으로 풀었어요. 의수. 조금만이 나왔어요. 2개만? 조금만. 유진?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반만 했어요. 자, 얘들아. 경제 지문에서 결국은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 모 반의 누군가가 2번을 보더니 이거 계산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답 안 나와요? 계산해야 돼요? 응. 자, 답 5번인데. 응? 그죠? 얘는 결국은 본문 내용에 있는 걸 끌어와가지고 다 계산을 했어야 되는 문제. 응. 400만 원인가요? 400만 원 아니야. 아니에요. 예, 500만 원. 아, 응. 자, 봅시다. 일단 1번은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얘는 내용 확인 문제지. 그럼 키워드 잡아서 연결합시다. 1번의 시장 가격, 액면 가격 일치. 얘들아, 액면 가격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박혀있는 거. 결국은 실질적으로 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투썸 상품권 같은 거 팔잖아. 10,000원짜리 팔지.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는 얼마야? 10,000원이지. 근데 우리 그거 시장에서 팔 때는 우리가 인터넷 쇼핑으로 살 때는 그거 얼마에 살 수도 있어?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 거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시장 가격, 액면 가격 일치한다. 그 다음 2번 운영자금 마련 채권. 그 다음 3번 채권 구입 금액 이자. 4번 신종 사채. 5번 원금 분할. 이렇게까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그 다음 넘어가시면 2번은 제일 마지막 적용해서 풀 거고요. 3번 기억의 이유. 그럼 기억 끝나면 풉니다. 그 다음 4번 A, B지. 그럼 A, B 끝나면 풀 거고. 그 다음 5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거 마지막 단락이 끝나는 거지. 그럼 그거 보고 바로 풉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오셔서 자, 우선 채권은 하고 시작할 거니까 채권의 개념부터 잡아보십니다. 채권이라는 건 얘들아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다. 될까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고 채무자라고 할 거고 구입하는 주체를 뭐라고 할 거고 채권자라고 할 거고 이 개념이 낯설었으면 본문에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 일자인 만기일까지 는 뭐를 지급하면 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면 돼. 되나요? 그리고 만기일이 됐어. 그럼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 거지. 돌려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얘들아 1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갑시다. 이자가 어떻고 원금이 어떻고. 3번이 이자, 채권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봤습니까? 아니요. 처음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받는 거지. 그럼 3번 날라갑니다. 그 다음 5번 원금 분할해서 상환한다고 만기일에 상환한다고. 그럼 5번도 날라갈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결국은 채권은 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발행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결국은 얘는 시장을 통한 매매가 어떻다? 자유롭다. 또한 액면 금액과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품권. 되나요? 자, 그럼 1번에 1번도 확인 가능하시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네.
됐나요?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얘들아, 이게 기억이지. 그러면 3번 보십니다. 결국은 금융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앞에 달려있는 얘 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야. 그럼 얘가 나와있는 선택지 어디? 3번. 이렇게 가시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문단. 자, 이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그러자? 회사채라고 하자. 얘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거. 자, 그러면서 결국은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뭐한다? 운영자금을 마련한다. 얘들아, 얘를 발행하며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대. 다시 얘는 어디에 속하니? 회사채는 채권에 속하지. 그러면 1번의 답 나오네요. 2번이요. 운영자금 마련, 채권 연결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운영자금을 모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주식을 구입한 사람에게 회사 지분 일부가 넘어가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실적에 따른 배당금 지급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얘들아 주주총회 많이 나오지. 거기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야? 너 몇 프로야? 나 몇 프로 있어? 누가 더 힘세?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서 결국은 그렇게 모으게 되면 이런 위험이 있다고. 자, 그러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결국은 그런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 대규모의 자금이 조달 가능하다. 그럼 이건 뭐다? 회사채의 장점이네. 되나요? 자, 그래서 회사채 결국 부담 없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자, 또한 회사채는 상환 기일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 계획이 용이. 얘들아, 이 말은 중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처음 설정한 조건대로 간다는 거. 자, 그리고 채권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어요. 자, 이자 지급 받을 거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작아. 되실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게 회사채의 특징이자 장점인 거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한편 이자 이외에도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회사채가 있다. 걔가 누구다? 신용사채다. 자, 그럼 다시 신종사채라는 건 얘들아 다른 권리를 보장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회사채인 거지. 되나요? 얘는 여기에 속하는 거고 얘는 다시 여기에 속하는 거야. 관계가. 됐죠? 자, 그러면서 얘는 다시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환사채. 자, 이 전환사채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채권을 뭘로 전환해 주는 거?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되나요? 그럼 얘들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거야. 다시 전환권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권리를 보장했지.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거 특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만약에 전환권을 모두 행사했어. 그 말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 주식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럼 내가 원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안 해도 된다. 자, 그런데 얘는 결국은 회사 주식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전환권을 행사할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주식을 새롭게 찍어내야 돼. 발행해야 돼. 자, 그렇게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면 얘들아 결국은 파이가 커지는 거지. 다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전환사채는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 플러스 수익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네.
자,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됐나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더 나오냐면 결국은 그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전환 가격과 전환권을 행사하려는데 주식 가격이 중요한데 전환 가격은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액면 금액.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할 거야.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0원입니다. 전환 가격이 500원. 자, 그럼 내가 전환 사채 20개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몇 주 살 수 있어? 40주 살 수 있는 거지. 그걸 예로 들어준 거야. 얘들아, 이걸 예로 들어줬다는 건 뒤에서 이렇게 써먹어라. 그지? 응. 자,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전환 가격보다 주식 가격이 높다면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야?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하는 게 이득이지. 되나요? 결국은 얘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라고 전환 가격이 주식 가격보다 비싸. 그럼 바꾸는 게 이득일까? 아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지. 왜? 가지고 있으면 뭐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 그지? 이자 지급받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상황 두 개를 얘기할 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가능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환사채, 그 다음 두 번째 교환사채. 자, 가보시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는 뭐를 제공한다? 교환권을 제공한다. 그럼 똑같아. 다른 권리를 보장할 거니까 이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되나요? 이자는 낮아진다. 자, 그러면서 얘도 똑같이 갑니다. 교환권을 만약에 모두 행사했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 바꿨다고요. 그럼 원금 상환 안 해도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성 플러스 수익성 모두 가져가는 제품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면 얘들아 이걸 생각하셨어야 돼.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 있잖아. 얘가. 되나요? 결국은 전환사채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날 거야. 근데 얘는 소유하고 있는 거랑 그냥 바꿔주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소유하고 있는 그 주식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 차이가 있다 라고 보셨으면 되겠네. 자, 그럼 결국은 A, B 끝났어요. 4번으로 와보십니다. 설명으로 적절한 거 어디로 가시자? 4번으로 가시자. 공통점이지. 결국은 둘 다 이자가 낮을 거다. 왜? 다른 권리를 보장할 거니까. 자, 1번 보시면 얘들아 누가 틀렸다? A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가능한 거지. 그럼 A는 안 된다. 그 다음 2번은 그지 달리가 안 된다. 둘 다 결국은 교환권이든 전환권이든 모두 행사하면 뭐가 된다? 원금 상환의 의무는 없어진다. 그 다음 3번은 자본금이 늘어난다. 다시 주식을 새롭게 발행한다. 누구만? A만. 그지? 5번은 소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B만.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신주 인수권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 개념부터 확인하십니다. 결국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갈 겁니다. 얘는 결국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권을 부여합니다. 얘들아,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 보장할 거야. 왜? 이건 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받는 거. 다시 얘는 회사채 일부지.
회사채는 뭐야? 채권이야, 그지? 채권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준다? 인수권부까지 준다.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를 유발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특징인 거지. 자, 그러면서 똑같아요. 결국은 어떤 다른 권한을 줄 거야, 권리를 줄 거야. 그럼 이자는 낮아져. 됐나요? 자, 그러면서 결국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존속한 상태로 추가적인 자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럼 앞에랑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얘네는 결국은 맞교환해 주는 거지. 채권과 교환권이든 전환권이든 맞교환해 주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니야, 둘 다 주는 거래. 됐나요? 자, 그러면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주주가 되면 결국은 상승에 따른 이익도 가져갈 수 있다. 자, 한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입하면 해당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얘가 분리되어서 가는 뭐가 있고 분리형이 있고 되나요? 분리가 안 되는 뭐가 있고 비분리형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분리형의 경우 신주 인수권 자체 별도의 가격이 생성돼 거래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이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얘만 팔 수 있다는 거지. 될까요? 그럼 얘들아 비분리형은 팔지 못하니? 그건 아니야. 어떻게 팔면 돼? 그지? 통째로 팔면 돼.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5번부터 결국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답은 4번. 통째로 팔아버리면 결국은 바뀔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좋아요. 다음 질문 1번을 안 풀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으로 와보십니다. 자, 보시면 일단 보기에서 얘들아 주어진 정보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지. 보시면 액면가가 얼마야? 2만원이야. 금리는 5%입니다. 될까요? 만기 4년이고 전환 가격은 만원이야. 자, 이 조건을 줬으니까 이거 확인하셨어야 돼. 잡으셨어야 돼. 그러면서 전환사채 만기가 3년이 남은 시점이 2021년에 갑이 전환사채 1000개를 18,000원에 매입했대. 자, 그럼 봐봐.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액면 금액은 얼마가 되니? 2만 원에 1000개니까 2천만 원? 그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될까요? 근데 나는 시장 가격 18,000원에 1000개를 샀잖아. 쓴 돈은 얼마다? 1,800만 원이다. 확인될까요? 자, 그랬는데 결국은 1년 후에 19,000원으로 시장 가격이 뛰었어. 됐죠? 자, 그럼 1번부터 갑니다. 전환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만기까지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천만 원에 5% 얼마야? 100만 원이야. 그럼 1번 확인 가능하지? 자, 그 다음 2번. 2022년 1월 2일에 전환사채를 시장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10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 나 쓴 돈 1,800. 근데 지금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어? 1,900. 그지? 1,900. 그러니까 100만 원 이득 가능하지. 그 다음 3번. 전환 가격이 9,000원으로 정해졌었다면 주식의 수는 늘어나겠다. 조건은 얼마였는데? 전환 가격 조건 원래 10,000원이었지. 근데 9,000원.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양은 늘어나는 거지. 값이 더 싸졌으니까. 그럼 3번도 가능합니다. 4번. 기업의 주가가 11,000원. 얘들아 주가가 무슨 뜻? 주식의 가격. 그지? 그게 11,000원입니다. 투자자 갑은 전환권을 행사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에서 끊어보세요. 것이 그럼 앞에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 뒤에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것보다 이익률이 높다. 얘들아 전환사채를 매도하면 나는 얼마의 이득? 2번에서 이미 구했었어. 1,900.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이득. 되나요? 자, 그럼 앞에 따집니다. 자, 다시 내가 액면 가격 얼마 가지고 있어? 2천만 원 가지고 있어. 그럼 나 그거 전환 가격 10,000원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은 몇 주? 2,000주. 되어요? 자, 보세요. 결국은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2천만 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고 싶어. 그 가격이 10,000원인 거지. 그럼 나는 주식 몇 주를 살 수 있다? 2,000주를 살 수 있다. 되셨나요? 근데 얘들아 주식의 가격이 한 주당 얼마야? 그치? 11,000원이야.
200만 원. 되나요? 운송합니다. 야 이거 4층 연산이잖아. 2,200만 원. 그치? 그럼 나 원래 쓴 돈 얼마라고요? 1900. 1,800 썼죠? 살 때 1,800 썼지? 그럼 나 얼마 이득 봤어? 400. 400. 그럼 그게 더 이득이다 가능하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5번. 전환사채 가격이 현재 금액에 고정되어 있고 얘들아 변하지 않았어. 결국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얘들아 원금 얼마니? 액면가 따지면 되는 거잖아. 2000. 그치. 결국은 내가 만기시까지 보유했을 때 일단 원금 2천만 원 받을 거야. 그 다음 거기 플러스 뭐? 이자. 1번에서 이미 구했어. 1년에 이자 얼마 나와? 100. 100만 원. 근데 나 3년 넣었지? 그럼 더하면 얼마야? 2,300. 나 처음에 얼마 썼다고 돈? 1,800 썼다고. 그럼 내가 얻는 이익은 얼마다? 500이다. 됐나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포기하지 말고 확인하셔야 돼요. 될까요? 얘들아 이거는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지 않아요? 결국은 이걸 놓친 거잖아. 액면가 아니야? 그냥 여기도 안 돼? 계산도 안 돼? 하면서도 하기 싫었어요. 다 문과예요? 그렇구나. 오. 아는 놈이 다 이과에. 아 그래? 근데 이런 거 계산하면 재밌는데 가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이번에 답은 5번. 무슨 말인지 얘들아 확인은 되실 거지? 예, 넘어갑시다. 주식 안 해요, 주식? 안 해요? 네. 무서워. 맞아, 나도 그 약간 감이 조그만한 사람 못할 것 같아. 하프 바다가 검은 양복 입은 던시크 아저씨들이 잡으러 오면 어떡해요? 왜? 주식 망해서. 너 N이지? S예요. 근데 너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지? 신기하네? 그런 상상까지 해요. 그치? 아니 왜 기특하다고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근데 상상이 거기까지 가긴 쉽지 않잖아. 그지 않아? 아니야? 몰라? 그래요. 난 그런 상상은 안 하는데 난 대박나는 상상만 하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다음 가시면 얘는 쉬웠죠 그나마? 용이했지? 아니야? 알겠어 유진아. 자 1번부터 전개 방식 결국 가장 적절한 거니까 읽고 나면 하나 골라질 거야. 그 다음 2번은 내용 일치 문제네. 그럼 키워드 잡아가지고 연결합시다. 세균 물질 대사 세균 세포 단백질 합성 병원성 세균 침입 이분법 적합한 환경 병원성 세균 손상 X 됐나요? 3번은 A, B, C 그 설명 끝나면 갈 거고요. 4번은 A 바탕으로니까 A 끝나면 갑니다. 5번은 적용 제일 마지막 6번은 어휘 지금 갑니다. 답은 1번 됐나요? 자 그럼 본문 오십니다. 자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로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어 구조는 단순하지만 효소가 있어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이번에 1번 확인 가능 되나요? 자 그리고 모세포가 반으로 나뉘는 이분법을 통해 번식하므로 환경이 적합하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4번 확인 됐죠? 그 다음 대부분의 세균은 사람에게 해롭진 않아요. 근데 일부는 병원성이 있어 질병을 일으킨다. 될까요? 자 그래서 병원성 세균은 소화기관, 호흡기관을 통해 인체 내로 침입해서 빠르게 증식하며 독소를 생산한다. 그럼 3번 확인 가능하죠? 자 그리고 1시간 만에 16개가 되는 한 개의 세균 세포는 2시간 만에 250개를 넘어섭니다. 5시간이면 100만 개. 결국 그렇게 되면 세포나 조직의 손상 이상이 생기네. 그럼 이번에 답 5번이네. 됐나요? 요거 얘들아 너네 생명하시면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보이지 않아? 생명을 안 해. 그냥 말이야. 그지? 결국은 병원성 세균인데 어떻게 손상이 없겠어.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병원성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 폐렴, 결핵 등이 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항생질환하고 나올 거죠. 그럼 사실은 첫 번째 문단은 이번 문제랑 거의 연결하고 나서 끝나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항생제지. 자, 그럼 항생제부터 개념을 적어봅니다.
항생제란 이런 세균 세포의 증식 속도를 늦추거나 파괴하는 거. 그럼 얘는 위에서 얘기한 세균 세포의 증식 속도를 늦추거나, 그지? 아니면 아예 파괴를 해버리는 거. 자, 그래서 감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을 지닌 약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항생제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럼 얘는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효과가 없대. 그럼 얘들아, 바이러스성 질환일 때는 뭐 사용해야 돼?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사용해야 돼. 이 개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응. 자, 그래서 결국 항생제는 세균의 단백질 합성 과정 등 세균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방해해 세균을 죽인다. 얘가 단백질 합성. 그럼 이번에 몇 번 확인 가능? 2번 확인 가능. 됐나요? 자, 하지만 세균은 어떤 새로운 항생제가 널리 사용되고 나서 몇 년 안에, 빠르면 몇 달 안에 내성을 가집니다. 항생제 내성이란 결국은 뭘 얘기할 건데, 위에서 얘기한 항생제가 효과가 없게끔 하는 게 내성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효과에 저항해서 증식을 하거나 또는 생존을 하거나, 그게 내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공격에 살아남기 위한 세균의 생존 전략. 세균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겠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항생제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고 나면 또 내성을 가진 세균이 등장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가시면, 자, 세균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항생제 내성 있는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얘들아, 뭐 확인해라? 내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 확인해라.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무작위적 유전자 변변이. 자, 얘는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세균, 세포니까 뭐 할 거야? 분열할 거야. 근데 그 분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네. 그럼 돌연변이가 나오게 된다. 될까요? 자, 이 돌연변이라는 건 한 개의 세균이 1000만 개 될 때마다 한 개가 나오는 확률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드문 것 같아. 그런데 증식하는 속도를 고려한다면 드문 일이 아니래.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 돌연변이 가운데는 어떤 효능을 가진 애가 있다. 항생제를 아예 맞거나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애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얘들아, 항생제 효과에 저항하는 것이 다시 내성을 가진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내성을 가지는 방식인 무작위적 유전자 돌연변이.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접합. 접합이라는 건 세균 간의 접촉을 통해서 결국은 유전자 전달이 일어나는 건데, 그 유전자 안에 뭐가 있으면, 내성이 있으면 결국은 다른 세균도 내성을 가지게 되는 거네.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 과정에선 세균의 선모가 다른 세균에 뻗쳐 두 세포 사이의 통로를 만들고 한 세포의 플라스미드가 이중 나선 DNA 가운데 한 가닥을 다른 세포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내성 유전자가 전달될 거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형질 전환. 자, 얘는 결국은 외래 DNA를 어떻게 해서? 흡수해서 자신의 DNA와 합쳐서 재조합을 할 건데, 그 흡수한 DNA에 뭐가 있으면, 내성이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그 내성을 가지게 되는 거겠지. 되셨죠? 자, 그러면서 몇몇 세균은 다른 종 가능해요. 죽은 세균에게서도 DNA를 흡수할 수 있대. 그럼 그것만 연결합시다. 결국은 다른 종 또는 죽은 세균 DNA 흡수가 가능하다. 이게 형질 전환인 거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A, B, C 끝났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갑니다.
자, 결국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시면 기억 A와 C는 세균 세포가 세대를 거쳐. 얘들아, 세대를 거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그지? 분열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건 누구만? A만. 그지? 그러면 기억 날라갑니다. 그 다음 니은 B는 A와 달리 분열 없이 내 접촉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그 다음 디귿 C는 B와 달리 죽은 세균에 남아있는 DNA 흡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리을 B와 C는 세균이 자체적으로 아니요 얘는 접촉이잖아. 얘도 흡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3번. 얘들아, 자체적으로 내성 있는 유전자를 가진 건 누구만 가능해? 그치? 얘만 가능한 거지? 그 다음 A.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형질 도입이 있다. 자, 형질 도입이라는 건 결국은 박테리오파지 라는 바이러스가 다른 세균을 공격하고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공격하고 감염시키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DNA를 어떻게 하고 주입하고 그 DNA와 내성을 가진 세균의 DNA를 재조합할 거야. 합칠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도 뭐를 가지게 되는 거야? 내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이렇게 내성을 가진 DNA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얘는 뭐 할 거야? 다시 다른 세균을 또 공격합니다. 그럼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다? 퍼지는 거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게 형질 도입이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4번 갑니다. 적절치 않은 거 답은 3번. 스스로 생성이 아닌 거지 빼서 오는 거잖아.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1번 전개 방식. 4번 가시면 되는 거지. 방식을 병렬적으로 제시. 일단 마지막 5번 보기를 함께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얘들아, 보기 보시면 감기나 독감은 바이러스성 질환 1회. 그럼 항생제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번 보세요. 결국은 감기나 독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성 약물을 사용해야겠다. 가능하지. 그 다음 2번 세균성 식중독. 그럼 항생제 처방 가능하지. 그 다음 3번 항생제가 증식을 촉진하니? 속도를 늦춘다 그랬지? 그럼 답은 3번. 4번, 5번은 얘들아 보기에 그냥 있는 내용이었어. 누구 말 들어라? 의사 말 들어라.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넘어가시면. 네, 화장실 이어갔다. 알았어. 너의 초상권은 괜찮아? 알았어. 정말 일시국 수업이다. 그지 않아? 자, 갑시다. 가나 끊어져 있으니까 가 먼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옵시다. 자, 가부터 보시면 일단 실증주의 지리학에서는 라고 시작할 거지. 그럼 걔를 먼저 적어줍니다. 자, 여기서는 결국은 관찰을 바탕으로 개별적 공간 현상을 이해하거나 기술하기보다는 수학, 통계학 등의 뭐를 활용해서? 계량적 비법을 활용해서 결국은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입장에서 실증주의 지리학자인 누구? 슈퍼. 자, 얘는 결국 지리학의 역할이 공간 관계를 지배하는 일반적 법칙을 알아내는 거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각각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적 현상이 그 자체로 기술되고 이해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어려운 말 아니고 얘들아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일반적 법칙을 도출하자, 공통적으로 묶어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지역적인 현상이라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는 공통점으로 가자라고 보는 게 실증주의 지리학. 됐나요? 자, 그러면서 실증주의 지리학자들의 주요 연구 목적은 지리적 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 및 예측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야. 계량적 기법.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 및 예측이 목적. 가령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현상을 분석해 효율적 이동이 가능한 입지 구성이나 교통체계 성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로 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자, 이런 실증주의 지리학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 결국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결국은 과학적으로 그냥 보기만 할 거라고요. 근데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건 누구야? 인간이잖아. 그럼 얘를 배제하고 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비판을 받습니다. 자, 특히 지역의 불균등 발전이나 토지를 통한 부의 독식 등 현실 속 공간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는 어떻게 했다? 결국은 분리를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얘네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누구다? 구조주의 지리학이다.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얘를 비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얘들아 현실 속 공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공간 문제가 일어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사회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래. 자,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나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공간을 탐구한다. 그럼 연결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속하는 게 불평등 구조나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실증주의 지리학에서 추구한 모델이나 이론이 타 분야에서 개발된 양적 연구의 원흉에 불과하다. 그냥 가져오기만 했다라고 비판하며 인간의 공간 구성 과정에는 사람들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오늘날 산업 입지나 도시 계획의 대부분은 정책적 의도 아래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사회로부터 구성된 여러 사회 세력 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을 거지. 그러니까 얘가 등장함으로써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뭐가 있어? 의가 있어. 끝이네요. 넘어가시면 자, 일단 1번 가만 보고 갑니다. 1번에서 하나의 이론이 발전하는 과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결국은 얘는 왜 나오게 됐어? 얘를 비판하면서 이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과정 가능하지. 2번은 특정 이론의 등장 배경과 관련해 주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거 가능하지. 그 다음 3번 결국은 현실 속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론을 소개한다. 여러 이론 가능합니까? 현실 속 공간 문제는 얘만이잖아. 얘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3번 날라갑니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결국은 기존 이론을 비판. 얘 비판했지. 그럼 가와 달리가 불가능하지. 4번도 날라갑니다. 그 다음 5번 대립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하나요? 아니요. 그럼 5번도 날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나 읽고 1번, 2번만 확인하자. 그 다음 2번은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근데 어떻게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까지 보고 확인합시다. 넘어가시면 4번 기억의 이유를 가에서 찾은 거. 얘들아 기억만 잠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정량적 자료만으로 인간의 행태를 일반화하는 법칙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얘들아 그럼 기억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비판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거지. 될까요? 인간의 선택 결정을 고려하지 않았어. 사회적 구조와 분리했어. 그건 안 돼. 그럼 답은 어디로 가십니다? 4번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 나로 오시면 됩니다. 자, 나 보시면 지리학자 하비는 라고 시작할 거지. 그럼 하비가 어떤 얘기 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사회 체제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을 탐색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이미 얘인지가 잡혔어. 누구? 실지야 구지야? 사회 체제. 구지지? 응, 구지야. 자,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윤의 일종인 잉여 가치가 창출된다. 그럼 잉여 가치라는 뭔가 다른 개념을 얘기할 거래. 그럼 얘가 뭔지 확인합시다. 잉여 가치는 결국은 얘들아 뭐 빼기 뭐야? 뭐에서 뭘 빼면 돼? 생산물의 가치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빼면 돼. 됐나요? 요게 잉여 가치. 자, 그러면서 결국은 도시가 잉여가치 집적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도시화는 곧 잉여가치의 공간적 집적으로 인한 계급 현상. 그럼 얘들아 이 잉여가치라는 건 뭐라고? 계급 현상이라고. 계급 현상이라는 건 결국은 사회적 구조를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확실해졌네요. 얘는 뭐다? 구조주의 지리학이다.
얘들아 여기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결국은 잉여 가치가 늘어났다라는 건 누구한테 이득이겠어? 자본. 그지 자본까지 권력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구조주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지배가 자본주의 체제 권력 관계와 연관된다라고 볼 거래.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기업 아까 본대고 결국은 통계 수치만으로 공간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공간에는 결국은 걔를 지을 때 애초에 형성되었던 기능이 부여가 될 거야. 되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야. 거기 플러스 공간적 실천으로 간다는 거지. 결국 이 공간적 실천이라는 건 얘들아 그 공간에서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될까요? 결국은 이겁니다. 강의실은 원래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야. 그지? 그게 원래 부여된 기능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하기도 하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치? 그렇게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양해질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공간이라는 건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관계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공간의 의미가 공간적 실천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이 가능한 거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하비는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에 의해 구조화된 도시 공간이 공간적 실천을 자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인간의 주체적 성격을 억압하거나 왜곡한다. 그럼 여기서 결국 인간 행위에 따라서 부여될 수 있는 공간적 실천을 누가 억압한다? 자본과 권력이 억압한다. 결국은 자본과 권력으로 인해 형성된 공간은 인간 의지를 억압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도한 생산으로 잉여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자본이 과잉 축적될 경우 얘들아 조건 잡아봅니다. 자본이 과잉 축적될 경우야. 그럴 때 자본가나 권력가들은 그걸 어떻게 한다? 건조 환경에 투자한다. 되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조 환경이란 뭡니까? 결국 얘들아 자연환경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건조 환경이란 개발된 토지나 공장, 설비, 주택단지, 상하수도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처럼 당장은 비생산적 그런데 차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결국은 돈이 많이 모여.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가? 자본가나 권력가가 가져가지. 그거 걔네가 그거 가지고 뭐 한다? 땅 산다. 투자를 해놓는다. 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공간의 가치가 대중들의 동의 속에서 집합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 물리적 공간의 소유자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면 얘들아 돈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뭐 할 거고 돈 있을 거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러면서 똑같이 대단위 주택단지 공급을 통한 대대적 교회화도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시면 이론적으로 도시의 중심부에서 교외로 갈수록 지대와 토지의 집적도는 낮아질 건데 지대가 얘들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지대? 토지 사용에 대해. 그지. 그럼 토지 사용료, 이용료 얘기할 거지. 그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거. 지가는 뭐다? 땅값? 그지. 결국은 토지 매매 가격.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지대라는 건 이용료야. 내게 아니야. 자 그때 결국은 지대와 토지의 집적도는 낮아질 건데 대도시 중심부에 과잉 자본의 투자가 집중되어 지대가 높아지면 다시 이용료가 비싸지면 그렇게 되면 경제적 이유는 감소할 거지. 많이 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되실까요? 자 그럼 결국은 자본은 지대가 낮은 교외를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높이려 할 겁니다. 뭐 생각하시면 돼? 재개발이요. 자 그래서 지대에는 실제 거래되는 지대와 위치에 따라 기대되는 지대인 잠재적 지대가 있는데 자본 이동으로 인해 대도시의 중심부가 점차 쇠락하면 결국은 뭐가 생긴다? 지대 격차가 발생한다. 원래 엄청 비싼 데였어. 근데 거기가 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개발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요. 그럼 결국은 원래 개발되어 있던 곳은 퇴락하겠지. 그럼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지대 격차가 발생한다. 요 이야기.
자, 그러면서 자, 그렇게 지대 격차는 기존의 쇠락한 공간에 예술가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끌어들여 창의적인 공간적 실천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아 긍정적인 거야. 그치? 긍정적으로 풀리는 건데 합의는 이러한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의 가치가 강화돼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그 이득은 다시 누가 가져간다? 자본가나 권력가가 가져간다. 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자, 얘들아 보세요. 결국은 이 대대적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대도시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 있었어. 그지? 그런데 이걸 교회화 다른 데로 바꿨어. 그럼 이 대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쇠락하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거기에 누가 들어올 거야? 예술가는 소상공인이 들어올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간적 실천이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그럴까요? 이렇게까지만 가면 긍정적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어디로 올 거야? 자본가나 투자자가 들어올 거야. 그렇게 해서 이윤을 결국은 얘네가 가져간다라는 말. 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렇게 도시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억압과 배제, 부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자본의 논리를 포착함으로써 결국은 누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 도시를 재창조해야 돼 라고 봤다네. 이렇게까지 보셨으면 1번 적절한 거 2번 가셔야 되는 거지. 나에서 두 이론이 대립하게 된 원인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예시를 통해서 견해를 제시한다. 합의. 그 다음 2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공간의 가치는 사람들의 주관과 의지, 사회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구조주의 지리학에서는 산업 입지나 도시 계획에도 결국은 권력 관계가 반영된다. 같은 말이지. 결국은 사회적 구조가 반영이 될 거다. 그 다음 3번 건조 환경을 통한 공간 구성은 과학적 예측을 통해 현재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정이다. 얘들아 땅 사놓는 거 언제 돈 되니까? 미래에. 그럼 현재만 이윤 아니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3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건 5번으로 가실 거예요. 얘들아 봐봐. 가변 자본이 축적될 경우 주택단지 공급을 통한 대대적 교회화를 통해 잉여 가치를 소진할 거다라고 나오는 거 보일까요? 보기에서 가변 자본이 뭔지를 잡으시면 돼. 뭔데? 노동자의 임금이요. 그지? 그럼 가변 자본 즉 노동자의 임금이 축적되면 자본가들은 교회화를 통해서 잉여 가치를 소진한다. 연결이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5번. 결국은 가변 자본이라는 걸 보기에서 연결만 했으면 돼. 끌어내기만 했으면 돼. 그 다음 5번 보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합의의 견해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얘들아 보시면 보기에서 결국은 대도시 과밀화됐어.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실험적 도시를 만듭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 도시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거대한 녹지 공원을 중심으로 한 환영의 구조. 자, 그래서 도시의 모든 것이 도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 결국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도록 했어. 얘들아 시민들한테 돌려줬어.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층화된 도시 구조에 익숙했던 대다수 시민들을 어떻게 했다? 다시 자본을 집중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계층화됐다. 그럼 결국은 넌 뭐를 무시하는 거다?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한 그 성향을 무시하는 거다. 그럼 답은 3번 가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주실 거고 다음 주에 5주차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